손이 떨렸습니다. 계약서 위에 펜을 쥔 제 손이 멈출 수 없이 떨리고 있었죠. 회의실 밖으로 한강이 보였고 그 너머로 펼쳐진 서울 시내가 오후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 최대의 계약을 앞두고 있었어요. 연매출 200억 원 규모의 프랜차이즈 기업 매각 계약이었죠. 매각 대금은 80억 원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요. 상대편 대표도 미소를 지으며 제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펜을 내려놓을 수 없었어요. 이 순간이 오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흘렀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나쳐 왔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고 회의실 안은 에어컨 바람 소리만 조용히 울렸어요. 상대편 팀원들이 서류를 정리하는 소리, 누군가 물 마시는 소리, 그런 작은 소음들이 귓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그리고 펜을 들어 천천히 제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김태준이라는 세 글자가 하나씩 종이 위에 새겨질 때마다 지난 15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계약이 끝났습니다. 악수를 나눴고 축하 인사를 주고받았죠. 상대편 대표는 제게 저녁 식사라도 함께 하자고 했지만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어요. 회의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죠.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서니 차갑지도 덥지도 않은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지만 한동안 운전대를 잡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80억 원이라는 돈이 제 통장에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허전했죠. 제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뒷좌석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함께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죠. 여보세요 하고 말하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태준아, 나야 라는 말과 함께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1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으니까요.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 쉰 듯한 목소리였지만 틀림없었어요. 장미연, 제 전 부인이었죠. 10년 전 아무 말 없이 짐을 싸서 나간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핸드폰을 귀에 대고 그녀의 숨소리를 들을 뿐이었죠. 무슨 일이야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가 잠시 침묵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만날 수 있을까라고요. 할 말이 있다고 꼭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죠. 어디서 만날까라고요. 약속 장소는 홍대 앞 작은 카페였습니다. 그녀가 정한 곳이었어요. 30분 후에 만나자고 했죠. 전화를 끊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강남을 벗어나 한강을 건너 홍대 쪽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익숙한 서울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신호등에 걸릴 때마다 옆 차선의 사람들이 보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눈에 들어왔죠.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카페 안으로 들어서니 구석 자리에 그녀가 앉아 있었어요. 10년 전보다 훨씬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자른 상태였고 얼굴에는 화장기가 전혀 없었죠. 검은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그 옷들도 낡아 보였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죠.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어요. 카페 안에는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에스프레소 머신 소리가 간간히 들렸습니다. 한참 동안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잘 지냈어? 라고 물었죠.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손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들었어. 사업 잘 된다고 라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낡은 갈색 봉투였죠. 그걸 제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 받아줄 수 있을까라고요. 저는 봉투를 받지 않았어요. 그냥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때 제가 몰랐던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애쓰는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죠.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20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28살에 저는 작은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했지만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했죠. 매일 밤 11시까지 기름 냄새를 맡으며 닭을 튀기고 배달을 다녔습니다. 월급은 120만 원이었어요. 그곳에서 미연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는 옆 건물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죠. 저녁 9시쯤 되면 잠깐 쉬는 시간에 나와 담배를 피우곤 했어요. 저도 그때 담배를 피웠는데 가게 뒤편 좁은 골목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인사만 나눴어요. 수고하세요 라는 말 한마디씩만요. 그러다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우산도 없이 서 있던 그녀에게 제 우산을 씌워줬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조금씩 말을 섞기 시작했어요. 미연은 25살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서울로 올라왔다고 했어요. 부산이 고향이었죠.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친척 집을 전전하다가 혼자 독립했다고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번 돈으로 월세방을 얻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퇴근 후 둘이 포장마차에 갔습니다. 소주 한 병을 시켜놓고 이야기를 나눴죠. 미연이 물었어요. 꿈이 뭐야 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업을 하고 싶다고 작은 가게라도 내서 내 힘으로 돈을 벌고 싶다고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나도 도와줄게 라고요.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뭐든 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포장마차를 나서며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녀의 손은 따뜻했죠. 반년 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예식도 올리지 않았고 반지도 없었죠. 그저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어요. 미연은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더했습니다. 저도 치킨집 일이 끝나면 새벽 배송 일을 더했어요. 둘 다 하루에 4~5시간밖에 자지 못했지만 불평하지 않았죠.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2천만 원만 모으면 작은 분식집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악착같이 모았어요. 한 달에 150만 원씩 저축했죠. 미연은 쌀 한 톨도 아껴 먹었습니다. 겨울에도 보일러를 거의 틀지 않았어요. 외식은 꿈도 꾸지 못했고 옷도 헌 것만 입었죠. 그렇게 모은 돈이 1,800만 원이 됐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됐어요. 하지만 그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일하던 치킨집 사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심근경색이었죠. 가게는 문을 닫았고 저는 밀린 월급 3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자리를 잃었어요. 한 달 동안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었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죠. 저축한 돈을 깨먹기 시작했습니다. 월세를 내고 밥을 먹으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미연은 아무 말 없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샘 아르바이트까지 추가로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미연이 쓰러졌습니다. 새벽 4시에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다가 바닥에 쓰러진 거예요. 가게 사장님이 전화를 주셔서 급히 달려갔죠. 병원에 데려가니 과로로 인한 빈혈이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이렇게 무리하시면 안 된다고, 제대로 쉬고 영양 섭취를 해야 한다고요. 병원비가 15만 원 나왔습니다. 그것도 저축한 돈에서 나갔어요. 미연을 집에 데려와 누였죠.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약해서 라고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괜찮아, 우리 천천히 하자 라고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초조했습니다. 돈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고 일자리는 구해지지 않았어요. 그때 친구 하나가 연락을 줬죠. 지인이 작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같이 할 사람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초기 투자금으로 2천만 원만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모은 돈이 정확히 1,500만 원 남아 있었어요. 500만 원이 부족했죠. 미연에게 말했더니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해보자 라고요. 우리 500만 원은 어떻게든 구하자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결국 미연의 친구에게 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자도 없이 빌려줬죠. 2천만 원을 들고 그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치킨 프랜차이즈였습니다. 가게를 열고 첫 달은 정말 바빴죠. 미연과 저 둘이서 모든 걸 했습니다. 재료 준비부터 조리, 배달, 청소까지 전부요. 첫 달 매출이 600만 원 나왔습니다. 순수익은 200만 원 정도였어요. 생각보다 적었지만 희망이 보였죠. 두 번째 달엔 800만 원, 세 번째 달엔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장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1년이 지나자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게를 열 계획을 세웠어요. 미연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했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어요.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으니까요. 3년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5개로 늘어났어요. 직원도 15명을 고용했죠. 월 순수익이 1,5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작은 아파트도 장만했어요. 강서구에 있는 24평짜리 아파트였죠. 이사하던 날 미연이 울었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 드디어 해냈다고, 우리 집이 생겼다고 말했죠. 저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가구도 없는 텅 빈 거실에 둘이 앉아 컵라면을 먹으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리기 시작한 게요. 5개 가게로는 부족했어요. 10개, 20개로 늘리고 싶었죠. 더 큰 아파트에 살고 싶었고 좋은 차도 타고 싶었습니다. 미연에게 예쁜 옷도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먹이고 싶었어요.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3천만 원을 빌렸죠. 그걸로 6번째 가게를 열었어요. 위치가 좋았고 장사도 잘 됐습니다. 자신감이 붙었죠. 곧바로 7번째, 8번째 가게를 열었어요. 대출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미연이 걱정했어요. 너무 빨리 확장하는 거 아니냐고, 빚이 너무 많아진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나만 믿으라고 했어요. 장사만 잘 되면 금방 갚을 수 있다고 장담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로 낸 가게들의 매출이 예상보다 낮았어요. 위치 선정을 잘못한 거였죠. 한 달에 순수익이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자를 보는 가게도 있었어요. 대출 이자가 매달 200만 원씩 나갔습니다. 기존 가게들의 수익으로 이자를 갚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었어요. 직원 월급을 주기도 빠듯했죠. 상황이 점점 나빠졌습니다. 미연이 다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제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죠. 집안 살림이라도 보태야 한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가게 일을 돕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예전으로 돌아간 것처럼요. 저는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매출이 오르지 않는 게 답답했고 직원들이 실수라도 하면 화를 냈어요. 집에 돌아가도 미연에게 짜증을 부렸죠. 왜 밥이 이것밖에 없냐고, 왜 집이 이렇게 지저분하냐고 따졌습니다. 미연은 아무 말 없이 참았어요. 저녁을 더 차려주고 집을 더 깨끗이 청소했죠. 하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은 더 괴로웠습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미연이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죠. 왜 우냐고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준아, 우리 그만하자라고요.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가게 정리하자고, 빚 갚고 다시 처음처럼 살자고 했죠.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그냥 평범하게 살자고, 둘이서 조금씩 벌면서 행복하게 살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지금 포기하면 지금껏 한 게 다 물거품이 된다고,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소리쳤죠. 미연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너 변했어. 예전의 태준이가 아니야 라고요. 그날 밤 크게 싸웠습니다. 제가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친구 집에 가서 술을 마셨죠. 새벽까지 마시고 집에 돌아왔을 때 미연은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누워 그대로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니 미연이 없었습니다. 출근한 줄 알았죠. 그런데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미연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어요. 친구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몰랐죠.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미연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연이 부탁했다며 편지 한 통을 전해줬어요.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미연의 손글씨였죠. 내용은 간단했어요. 미안하다고, 더는 함께할 수 없다고, 행복하게 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랑했어 라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죠. 믿을 수 없었어요. 미연이 정말 떠난 거라는 게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녀의 옷은 모두 사라졌고 화장품도 없었어요. 신발장에 그녀의 신발은 한 켤레도 남아있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어요. 미연이 없는 집은 너무 넓고 너무 조용했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잃었는지를요. 일주일 동안 가게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이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어요.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먹지도 않고 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미연이 떠난 지 열흘째 되던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연체됐다고 했어요. 이자를 내지 않았던 거죠.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일어나서 씻고 가게로 갔죠. 가게는 엉망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재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됐고 매출도 떨어졌죠. 한 달 만에 순수익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정신없이 일했어요.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죠.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직원 몇 명이 그만뒀고 매출은 계속 떨어졌죠. 석 달 후 가게 2개를 정리했습니다. 적자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도 빚은 줄어들지 않았죠. 남은 가게들의 수익으로 이자만 겨우 갚는 수준이었습니다. 미연 생각이 계속 났어요. 밤마다 그녀가 꿈에 나타났죠. 함께 포장마차에 앉아 소주를 마시던 모습, 첫 가게를 열던 날 환하게 웃던 얼굴, 새 아파트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행복해하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연락하고 싶었어요.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번호는 바뀌어 있었고 친구들도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미연이 부탁했다고 했어요.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요. 1년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4개만 남았어요. 빚은 여전히 5천만 원이 넘었죠. 매일같이 은행과 씨름했습니다. 대출 만기가 다가오면 다른 은행에서 또 빌려서 갚았어요. 자전거 타기를 하는 것처럼요. 그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강인수 사장님이었어요. 65살의 노신사였죠. 우연히 제 가게에 오셨다가 제 사정을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홀로 가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들어오셔서 치킨을 주문하셨어요. 혼자 앉아 드시면서 가끔 저를 쳐다보시더군요.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자 조용히 말을 거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라고 하시며요. 저는 괜찮다고 웃으며 대답했죠. 하지만 그분은 꿰뚫어 보시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도 오셨고 그 다음 날도 오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오셔서 치킨을 드시고 가셨어요. 그러다 일주일째 되던 날 문을 닫은 후 저를 앉히시고 말씀하셨죠. 내 이야기를 해도 되겠냐고요. 강 사장님은 젊은 시절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잘 됐지만 욕심을 부려 사업을 확장하다가 망했다고 하셨어요. 빚더미에 앉았고 아내와 이혼까지 했다고 했죠.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났다고 하셨어요. 10년 동안 악착같이 일해서 빚을 갚고 다시 작은 식당을 시작했다고 했죠. 이번엔 욕심 부리지 않고 차근차근 키웠다고 합니다. 지금은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다시 일어날 의지가 있느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하다고, 포기할 생각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강 사장님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려는지 물었어요. 강 사장님이 대답하셨죠. 예전에 내 모습이 보여서 그렇다고, 젊은이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모습이 기특해서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강 사장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큰 빌딩이었어요. 20층 전체가 강 사장님 회사였죠.
넓은 사장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 사장님이 제안하셨어요. 제 가게들을 정리하고 당신 프랜차이즈에 합류하라고 했죠. 초기 비용은 당신이 대주시겠다고 빚도 대신 정리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3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갚으라고 하셨어요. 조건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이자도 없고 기간도 넉넉했어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강 사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당신을 믿는다고 하셨죠. 한 달 만에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남은 가게들을 정리하고 빚을 청산했어요. 깨끗하게 시작할 수 있었죠. 강 사장님 프랜차이즈의 직영점 점장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어요. 쉬는 날도 거의 없었죠.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이번엔 절대 실패할 수 없었죠. 강 사장님이 가끔 가게에 들르셨습니다.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시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손님 응대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재고 관리는 저렇게 해야 한다. 직원 관리는 이런 식으로 하라고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죠. 1년이 지나자 매출이 크게 올랐습니다. 제가 맡은 직영점이 전국에서 매출 1등을 했어요. 강 사장님이 무척 기뻐하셨죠. 보너스로 2천만 원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돈을 모두 저축했어요. 2년째가 되자 강 사장님이 제안하셨습니다. 이제 독립할 때가 됐다고 직접 프랜차이즈를 운영해 보라고 하셨어요. 초기 비용의 절반은 당신이 투자해 주시겠다고 했죠. 나머지 절반만 제가 부담하면 됐습니다. 저축한 돈이 3천만 원 있었어요. 딱 맞는 금액이었죠. 망설임 없이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신중하게 위치를 골랐어요. 유동인구를 직접 세어보고 주변 상권도 꼼꼼히 조사했죠. 가게를 열었습니다. 첫 달부터 대박이 났어요. 월 매출 4천만 원을 찍었죠. 순수익은 1,200만 원이었습니다. 강 사장님께 보고드렸더니 흐뭇해하시며 축하해 주셨어요. 3년 만에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강 사장님께 진 돈도 전부 갚았어요. 이제 완전히 제 것이 됐죠. 그때 강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라고 당신이 뒤에서 계속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 가게를 열었고 세 번째, 네 번째로 늘려갔습니다. 이번엔 조급하지 않았어요. 하나씩 확실하게 자리 잡은 다음에 다음 가게를 열었죠.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나자 가게가 20개가 됐어요. 월 순수익이 5천만 원을 넘었죠. 강남에 사무실도 마련했습니다. 직원도 60명으로 늘었어요. 강 사장님이 은퇴하시면서 당신의 프랜차이즈 본사 지분 일부를 제게 넘겨주셨습니다. 10%였어요. 금액으로는 30억 원 정도 되는 가치였죠. 저는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 큰 선물이라고요. 하지만 강 사장님은 고집하셨어요. 당신에겐 자식이 없다고 제가 아들 같다고 하셨죠. 열심히 일한 대가라고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제 사업은 계속 성장했어요. 프랜차이즈를 100개까지 늘렸고 연매출은 200억 원을 넘어섰죠. 본사 건물도 샀습니다. 강남역 근처에 있는 5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그동안 미연 생각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그녀가 떠올랐어요. 성공할수록 그녀가 더 보고 싶었죠.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몇 번 사람을 시켜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행방을 알 수 없었어요. 부산으로 갔다는 소문도 있었고 해외로 나갔다는 말도 들었죠.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다른 여자를 만날 생각이 들지 않았죠. 미연이 여전히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평생 혼자 살 것 같았어요. 15년 만에 미연을 다시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그녀는 너무 많이 변해 있었어요.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였고 손등엔 검버섯이 생겼죠. 45살밖에 안 됐는데 50대 후반처럼 보였습니다. 그녀가 건넨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낡은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죠. 잔액은 513만 원이었습니다.
무슨 돈이냐고 물었어요. 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떠날 때 가져간 돈이라고 했어요. 집에 있던 현금 500만 원을 가져갔다고 그게 미안해서 15년 동안 조금씩 모았다고 했죠. 이자까지 쳐서 513만 원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통장을 돌려주려고 했어요. 필요 없다고 가지고 있으라고 했죠. 하지만 미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꼭 갚고 싶다고 그래야 마음이 편하다고 했어요. 왜 떠났냐고 물었습니다. 그녀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짐이 되기 싫었다고 했죠. 자기 때문에 사업이 안 풀리는 것 같았다고 자기가 없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어요. 당신이 떠나서 더 힘들었다고 당신이 없어서 거의 망할 뻔했다고 했죠. 미연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어요. 예전처럼 따뜻하고 부드럽지 않았죠. 어떻게 살았냐고 물었습니다. 미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부산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친척 집에서 지내면서 식당 일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5년을 살았고 그 후엔 서울로 다시 올라왔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일을 전전했다고 지금은 청소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죠. 어디 사냐고 물었어요. 구로구 쪽방에 산다고 했습니다. 월세는 25만 원이라고 했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쪽방이라니요. 그녀가 그런 곳에서 10년을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결혼은 했냐고 물었습니다. 미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했다고 할 생각도 없다고 했죠. 왜냐고 물으니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어요. 제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어떻게 다시 일어났는지, 강 사장님을 만나 어떻게 성공했는지 말해줬어요. 미연은 조용히 들으며 가끔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라고요. 같이 살자고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이번엔 잘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미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그럴 수 없다고 말했죠. 왜냐고 물었어요. 미연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했어요.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올 자격이 없다고, 당신은 이제 너무 높은 곳에 있다고 했죠. 자기는 그 옆에 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당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라고,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미연은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야 한다고, 청소일이 있다고 했죠. 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저녁 해가 지고 있었고 거리엔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죠. 미연이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버스가 왔고 그녀가 올라탔죠. 문이 닫히기 전에 제가 소리쳤습니다. 연락하자고, 전화번호 알려달라고요. 미연이 창문 너머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죠.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어요. 일주일 후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미연이었어요. 만나고 싶다고 했죠. 같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이번엔 그녀의 표정이 조금 달랐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얼굴이었죠. 앉자마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부탁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뭐든 들어주겠다고 말했죠. 미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해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청소 일 말고 다른 일을 하고 싶다고, 제대로 된 직장을 갖고 싶다고 했죠. 당연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제 회사에서 일하라고, 어떤 일이든 시키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미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회사는 싫다고 했어요. 다른 곳을 소개해달라고, 당신과 관련 없는 곳이면 좋겠다고 말했죠. 왜 그러냐고 물으니 그저 그게 편하다고만 했습니다. 알겠다고 했어요.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일자리를 구해주겠다고 말했죠. 미연이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말했어요. 집을 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쪽방에서 나와 제대로 된 집에서 살고 싶다고 했어요. 보증금 500만 원짜리 작은 원룸이면 된다고 말했죠.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집을 구해드리겠다고, 보증금도 제가 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미연은 또 거절했습니다. 돈은 빌려달라고 이래서 갚겠다고 했죠.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알겠다고 했어요. 5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천천히 갚으라고 말했죠. 미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음 주에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강 사장님 친구분 회사에 미연을 소개했어요. 작은 무역회사였는데 사무 보조 직원을 구하고 있었죠. 월급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집도 구했어요. 영등포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죠. 깨끗하고 햇볕도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미연을 데려가서 집을 보여줬어요. 그녀가 방 안을 둘러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죠. 이사하는 날 도와주러 갔습니다. 짐이 거의 없었어요. 작은 가방 2개가 전부였죠. 15년을 살면서 가진 게 그것뿐이었습니다. 짐을 다 옮기고 나서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미연이 정말 맛있게 먹었죠. 언제 이렇게 배불리 먹어봤나고 물으니 오래됐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미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예전처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따뜻했죠.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당신에게 고마운 건 나라고 당신이 없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라고 말했죠. 미연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날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고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봤어요.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죠. 천천히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3달이 지났어요. 미연이 회사 일에 적응했고 표정도 많이 밝아졌죠. 살도 조금 쪘고 피부도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그녀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었고 강물은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미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태준아라고 불렀어요. 네 하고 대답했죠. 그녀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라고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물었어요. 미연이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같이 살 수 있을까라고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물론 원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미연이 제 침묵을 오해한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고 너무 이기적인 부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잊어달라고 방금 한 말은 없던 걸로 해달라고 했죠.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미연이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다고 천천히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밤새 고민했어요. 미연과 다시 시작하는 게 맞는 건지, 과거를 묻고 새로 시작할 수 있을지 생각했죠.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강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상황을 말씀드리고 조언을 구했죠. 강 사장님이 조용히 들으시더니 물으셨습니다. 자네 마음은 어떤가라고요.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15년 동안 잊은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강 사장님이 말씀하셨죠. 그럼 답은 정해진 거 아닌가라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다만 확신이 필요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미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나자고 했어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미연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죠. 같이 살자고 다시 시작하자고요.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진심이냐고 후회하지 않겠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이라고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녀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죠. 15년 만에 다시 안아보는 그녀였습니다. 많이 야위었지만 여전히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한 달 후 작은 예식을 올렸습니다. 강 사장님과 몇몇 친구들만 초대했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행복했죠. 미연은 하얀 원피스를 입었고 저는 검은 양복을 입었습니다. 강 사장님이 축사를 해주셨어요.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건 운명이라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죠. 친구들도 축하해줬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3박 4일 동안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미연이 정말 행복해했죠. 2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와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서울 송파구에 있는 30평짜리 아파트였죠.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크기였습니다. 미연이 직접 인테리어를 골랐고 가구도 함께 샀어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미연은 회사를 그만두고 집안일을 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했죠.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모든 게 순조로웠죠. 사업도 잘 됐고 미연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미연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속이 메스껍다고 했어요. 병원에 데려갔죠. 간단한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어요.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죠. 뭔가 이상한 게 보인다고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음 날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어요. MRI도 찍고 혈액 검사도 했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뇌종양이라고 했습니다. 악성이라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죠. 성공 확률은 50%라고 말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뇌종양이라니요. 악성이라니요. 믿을 수 없었죠. 옆에 앉아있던 미연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병원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미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라고 말했죠. 수술 잘 되면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이 됐어요. 50%라는 확률이 너무 낮게 느껴졌죠. 절반은 실패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2주 후였습니다. 그 2주 동안 미연과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회사 일도 줄이고 집에 일찍 들어갔죠. 함께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미연은 담담했어요. 오히려 저를 위로했죠. 걱정하지 말라고 잘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혼자 있을 때 우는 모습을 봤어요. 화장실에서 소리 죽여 울고 있었죠. 수술 전날 밤 둘이 한강을 걸었습니다. 별이 많이 떠 있었어요. 미연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만나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저도 말했죠. 사랑한다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꼭 이겨내자고 우리 함께 오래 살자고 말했어요. 미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일찍 병원에 갔어요. 미연을 수술복으로 갈아입히고 수술대에 눕혔죠. 마취가 시작됐습니다. 미연이 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렸죠. 6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긴 시간이었어요. 복도를 오가며 기도했습니다. 3시간이 지났을 때 수술실 불이 꺼졌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종양이 예상보다 깊은 곳에 있었다고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6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다고 했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6개월이라니요. 겨우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니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연이 회복실로 옮겨졌어요. 들어가서 그녀를 봤죠.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틀 후 깨어났습니다. 저를 보고 미소 지었어요. 수술 잘 됐냐고 물었죠.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잘 됐다고 완치됐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미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 눈을 보고 다 알았다고 했어요. 괜찮다고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말했죠. 그동안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했습니다.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미연은 생각보다 건강했습니다.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다만 가끔 두통이 왔고 약을 먹어야 했죠.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것을 했습니다.
여행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어요. 미연이 하고 싶다는 건 뭐든 다 해줬죠.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미연의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걷기 힘들어했고 말도 어눌해졌죠. 병원에 자주 가야 했습니다. 5개월째 되던 날 미연이 말했습니다.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싶다고 했어요. 집에서 더는 버티기 힘들다고 했죠.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습니다. 마지막 한 달은 병원에서 보냈어요. 저는 매일 병원에 갔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미연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연이 말했습니다. 행복했다고 했어요. 다시 만나서 행복했다고 후회 없다고 말했죠. 저도 말했습니다. 나도 행복했다고 사랑한다고요. 마지막 날 밤 미연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눈을 뜨기도 힘들어했죠.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태준아 라고요. 네 하고 대답했어요. 미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했죠.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의사와 간호사가 달려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미연은 그렇게 떠났어요. 제 손을 잡은 채로요. 장례는 조용히 치렀습니다. 강 사장님과 몇몇 친구들만 왔어요. 3일장으로 했죠. 화장을 하고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납골당에 모셨어요. 서울 근교에 있는 조용한 곳이었죠. 미연이 좋아했을 만한 곳이었습니다. 매주 찾아가서 꽃을 바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상실감이 컸어요.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죠. 회사는 직원들이 알아서 돌렸고 저는 그저 형식적으로 출근만 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받았더니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누구냐고 물으니 대답했죠. 미연 친구라고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미연이 남긴 편지가 있다고 했어요. 전해달라고 부탁받았다고 6개월 후에 전달하라고 했다고 말했죠. 다음 날 만나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미연의 손글씨였어요. 봉투를 뜯어 편지를 꺼냈죠.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태준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없을 거야. 미안해. 마지막까지 짐이 돼서. 하지만 후회는 없어. 다시 만나서 행복했어.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고마워. 사랑해.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미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사랑한다고 행복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이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회사 일도 다시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지만 미연 생각은 여전히 납니다. 매일 밤 그녀가 꿈에 나타나요. 오늘도 납골당에 다녀왔습니다. 미연이 좋아하던 백합을 가져갔어요. 유골함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회사는 잘 되고 있는지 말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카페에 들렀어요. 미연과 처음 다시 만났던 그 카페였죠. 같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미연이 앉아있던 자리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온 전화였어요. 중요한 계약건이 성사됐다고 했죠. 좋은 소식이었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뻐할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제 삶을 살아가야 했어요. 미연이 원했던 대로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어요. 라디오를 켰죠.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천천히 출발했어요. 앞으로 나아갔죠. 미연은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은 여전히 제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저를 지탱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오늘도 살아갑니다. 미연을 기억하며 그녀가 바랐던 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려 노력하면서요. 그게 제가 그녀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니까요.